이제 챕터 바꿔서 파산채권이요. 계속 파산채권 나오는데 개념은 재산상의 청구권이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6-4 보면 인적 청구권. 어떤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민법에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이런 거는 그 물건에 대한 거는 인적 청구권이 아니니까 환치권의 대상이 될지언정 파산채권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역시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되고 역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파산채권의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다음에 파산채권이 지금 파산 선고시 기준으로 하니까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6-9 보면 현재화시킨다 이거죠. 현재화시켜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면 파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다음에 금전이 아닌 이런 경우라면 금전화해서 배당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파산채권을 금전화한다라는 게 6-12, 13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파산채권 속에서도 또 우선적 파산채권이 있고 일반적 파산채권이 있고 후순위의 파산채권이 있어요. 실제법에서는 여러분이 집행법은 1학기에 개설됐는데 안 됐으니까 안 배웠고 민법 속에서도 그런 개념 배우나? 우선권 있다 없다. 우선권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임대차 보증금. 그렇잖아요? 그런 거. 선박 우선특권 이런 거 배웠어요? 해상법에서? 실제법에서도 그런 상법도 또 회사법만 배우니까 나머지 잘 안 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6-18의 마지막 보면 조세채권, 임금채권은 실체법에 가서 보면 우선채권인데 여기서 우선채권 요 범주에서 파산채권 중에 우선채권 정도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재단채권 심지어 3개월분의 뭐 임금채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채권적으로 가는 지위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 파산채권이 있고 후순위 파산채권이 있는데 일반 파산채권조차도 거의 배당률 제로에 가까운 게 조세채권 같은 게 다 빼가고 또 저당권 같은 건 이런 파산채권으로 빼가는 게 아니라 별채권으로 빼가고 하니까 순수한 파산채권은 거의 배당이 없다시피 하는데 이러한 일반 파산채권보다 또 후순위 파산채권도 있어요. 파산채권인데 원본에 대한 파산 선고시 이후의 이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처리 취급도 안 해주고 후순위로 가요. 그래서 예컨대 후순위 파산채권은 6-21 보면 파산 선고 후에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자 같은 경우는 원본에 대한 그 선고 후의 이자 채권은 파산채권 속에서도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후순위는 거의 뭐 못 받는 급으로 제일 뒷전에 되는 거고 일반 파산채권도 그렇게 쉽사리 배당권에서 의미 있는 배당을 못 받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쭉 있고. 그 다음에 민법 때문에 여러분이 도산법을 지금 배우는 것에서 그래도 민법과 관련이 있고 민법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하는데 이 부분이 민법에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예요. 수인의 전부 의무자의 파산 이런 거. 민법 채권법 총론 요새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1학년은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 배우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연대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 보증인 간에 있어서 그 각주 25번 채권법에 관한 그런 얘기가 그대로 도산법에서 파산 선고시 현존액주의라고 해서 파산이 선고됐을 때 주채무자와 보증인, 연대 채무자 등이 있으면 각각한테 자기 채권 전부 다 갖고 파산채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참가하는 거죠.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고 그래서 주채무자 보증인에서 2분의 1씩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연대 채무, 주채무, 보증채무 이 성격상 그렇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보증채무는 실체법에서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서 한번 튕길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대로 채권을 갖고 그대로 보증인한테도 들어가서 참가할 수가 있어요. 즉 보증인이 파산했을 때 최고 검색의 항변권 없이 그대로 파산 채권으로 들어가요. 전액 들어가는 거예요. 197년에 둘째라고 해서 나오는 거는 파산 선고 전에 있어서 일부 변제를 받았을 때는 그거 빼고 예컨대 채권이 1,000만 원인데 700만 원 변제받았으면 300만 원만 갖고 들어가는데 그 둘째라는 건 뭐냐면 1,000만 원의 채권인데 선고가 됐어요. 선고되고 나서 어느 한 연대채무자라든지 보증인이 일부 700만 원 갚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감소 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이해되죠. 파산 선고 전에 1,000만 원 채권인데 700만 원 변제받았다면 1,000만 원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0만 원 나머지 갖고 들어간다는 건 이해되는데 둘째가 뭐냐면 원래 1,000만 원인데 누가 갚았어요. 일부 갚았어요. 그럼 그거 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 원래 그런 인적 보증도 이 채권을 강화시키는 제도거든요. 물적인 담보보다는 못 미치지만 뭔가 서로 연결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자가 갚았다고 해서 그만큼 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파산 채권으로 들어가도 100%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극대화시키려면 전액으로 해주고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감액설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이 연대채무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 채무 관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주채무자, 파산자.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파산하더라도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실제 보면 예를 한번 봐봐요. 예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민법서도 아마 이런 게 이제 얘기될 건데 잘 봐요. 198면의 예를 보면 연대채무자 3명한테 3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ABC가 전원 파산하였다고 하자. 채권자는 갑은 ABC 각 파산자에 대해서 3천만 원으로 배당 가입할 수 있다. 동시에 파산했을 때. 그래서 배당률이 3할이라고 한다면 900, 900, 900 해서 2,700만 원을 회수한다. 라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보세요. 순차적으로 파산했다고 쳤을 때 이해가 돼요. 3천만 원인데 순차적으로 파산하고 3할이라면 처음에 900만 원 받았으니까 두 번째 사람한테는 2,100만 원 갖고 들어가고 세 번째 사람한테는 이제 그것도 빼가지고 나머지만 갖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씩 줄어들겠죠. 순차적으로 되는 경우를 보면 빠지면서 들어가는데 동시에 됐을 때는 전액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2,7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가 모두 파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90%가 회수된다. 한편 순차적으로 파산했을 때 하면 어떻게 되냐. 3할이라고 한다면 900만 원 배당을 받고 첫 번째 사람한테 이제 2,100만 원밖에 참가하지 못하고 다시 두 번째에서는 630만 원, 2,100만 원에 30%. 그 다음에 C에 대해서는 이제 1,470만 원 갖고 이제 참가해서 440만 원의 배당을 받는데 머무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파산했을 때의 경우는 지금 그렇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파산한 경우의 경우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순차적으로 파산한 경우는 앞에 고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그 앞면에서 첫 번째 상황으로 이미 두 번째 사람 기준으로는 파산 선고 전에 줄어든 거니까 그렇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파산 선고 시 이후의 경우는 아니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30% 건졌으니까 그거 계산된 것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사람까지 건진 것에 대한 거 빼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동시에 파산이 됐을 때는
그대로 채권 다 갖고 들어간다는 거죠. 보증인의 경우도 428조 뒤에 429조 똑같이 있는데 이 429조는 최고검색의 항변으로서 그쪽 가서 먼저 받으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반영돼서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지금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변제를 했을 때, 보증인이 변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채권자가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채권자가 주채무자나 보증인한테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각각. 그런데 이제 보증인이 일부 내지는 전체를 변제했다. 만약 전체를 변제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채권자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받았으면, 변제 받았으면 이 사람은 주채무자에 대한 거는 이제 행사하는 게 이 보증인한테 대의에 의해서 넘어가요. 민법에 그런 제도 다 똑같은 것은 대의에 의해서 넘어가고, 이 사람은 법정 대의에 의해서 주채무자 절차에 참가하는, 이렇게 되고, 한편 구상권에 의해서 변제했기 때문에 민법 공부할 때 혹시 그 부분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변제하면 경합적인 두 개의 권리가 생겨요. 별개. 하나는 자기 구상권. 자기가 갚아줬으니까 구상권이고, 갚아줬으니까 또 변제자에 의한 대의에 의해서 그 대의권을 넘겨받는, 그러니까 그 원래 채권을 넘겨받는 이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고 대의권 기에서 행사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의 상황이고, 일단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보세요. 201면에 예를 들어 1대1대1의 부담 비율로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A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있다고 하자. 채권자 갑이 A에 대해서 파산 절차에 참가한 경우는 B와 C는 장래 구상권을, 아직 B와 C는 갚았을 때는 이제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파산의 경우에 사전에 민법에서도 사전 구상권이 있어요. 장래 구상권을 자기가 사전적으로 지금 갚고 나서 구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구상권이 장래 발생하니까 사전에 파산 채권으로 행사하느냐 부분서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장래 구상권을 지금 있긴 하지만 A가 3천만 원에 대해서 다 들어가가지고 A가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장래 구상권을 아직은 파산 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는데, 가령 1,000만 원을 했을 때는 잔액 2천만 원에 대해서는 B와 C가 장래 구상권으로 둘은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참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채권자가 전부 다 행사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원래 지금 민법적으로, 파산법적으로 채권자한테 갚지 않았어도 앞으로 내가 갚게 됐을 때 구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구상권을 갖게 되는데, 채무자한테 원래 채무자 네 걸 내가 갚아줬으니까 구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안 갚았어도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장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에 비춰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증인과 주채무자가 파산하면 채권자한테 변제하지 않더라도 구상권을 갖고, 장래 구상권을 갖고, 장래의 구상권이 또 다른 파산 채권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경우도 파산 채권이 되는데, 이 구상권도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거 같다. 보증인이 부탁을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구상권을 가지니까 민법 441조에 보면 나와요. 이것도 파산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 구상권도. 그래서 이 사람도 채무자가 파산이 됐으니까
내가 구상권을 장래 구상권이지만 지금 절차에 참가를 안 해놨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갚았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의식하겠지만 자기가 지금 채권자한테 안 갚았어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채권자로부터 여기와 관계해서 물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채무자가 파산됐기 때문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들어가야 돼요. 구상권. 그거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채무자가 개인의 경우라면 면책까지 되면 이런 거가 면책되듯이 어떤 채권이 면책되듯이 이것도 면책돼요. 그럼 억울한 경우가 뭐가 나오냐면 자기는 채권자한테 생으로 다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채무자한테 받을 거는 또 면책의 대상이 되면서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보증인도 면책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 조문은 면책은 이 사람이 된 거지 이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은 거다. 그럼 보세요. 이게 탕감됐으면 이 채무자 보증인은 민법적으로 보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무가 없는 거가 되면 보증 채무도 날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편 이 면책이라는 성질이 뭐였어요? 자연채무이기 때문에 완벽한 채무 소멸이 아니라 자연채무니까 자연채무는 뭐예요? 그 채권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느낌상은 살아있긴 있는데 안 갚아도 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요거에 수반된 보증채무도 죽는 건 아니다.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채무니까 이 사람이 안 갚을 뿐이지 이 채권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지돼서 보증인은 물어줘야 된다. 그게 지금 조문에 있어요. 나중에 확인시킬게요. 한편 자기는 사람한테 다 물어주고 주채무자의 정상적이라면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면 자기는 구상권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보증 쓴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야 되는데 주채무자가 면책받으면서 자기 건 또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보증인이 됐고 이거 정도 물어준다고 이 사람 자체가 망할 리는 없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돈 자기는 뺏기고 주채무자한테는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꼴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게 면책되면 당연히 이것도 보증도 면책된 거로 하자. 뭐 이런 논의도 있고 한데 자칫하다가 보증인이 연쇄 파산에 휩싸여요. 보증인도 별로 그렇게 뭐 돈이 많이 없는데 이거 물어주고 자기는 못 받고 이러면서 중간에 붕 뜨면서 파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만 그 관련된 조문은 뒤에 뭐가 있냐면 면책에 가서 보면 아마 그것도 헌법재판 걸리고 그랬을 거예요. 보증인한테는 왜 면책이 안 되고 그러느냐. 일단 면책에 가서 보면 면책의 효과에 가서 보세요. 일단 10-38 면책에 있어서 10-38 면책은 개인 채무자의 경우고 법인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법인 파산은. 개인 채무자의 면책의 경우는 첫 번째는 채무 그 자체가 완벽하게 소멸되는 건 아니고 자연채무로 남게 된다.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채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 이게 의도하는 바는 채무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면 아까 말했듯이 면책 이후에 임의변제 막 이런 상황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어요. 자연채무로 보면 임의변제한 거는 나중에 다시 2차적으로 문제돼서 부당이득으로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견해에 의하면 찾지 못해요. 근데 두 번째는 완전히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된다면 그 변제가 된 게 임의든 뭐 약간 가압성이 있든 그 변제된 걸 나중에 문제 삼아서 소멸됐으니까 보증 채무도 갚을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이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임의변제의 처리에서 달라져요. 첫 번째 견해의 입장으로 본다면 자연채무로 본다면 갚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뿐이지 채권이 채무가 소멸된 건 아니니까 갚은 게 원인 없이 갚은 건 아닌 걸로 가요.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격해봤자 못 찾아와요. 갚았다고 치면.
뭐 강요나 사기나 뭐 뭔가로 완전히 걸리지 않는 이상 그냥은 못 찾아와요. 한편 완전히 소멸된다고 풀이한다면 갚은 것이 임의 변제 형식으로 됐을지언정 원인 없이 갚은 게 돼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찾을 수 있는 논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장은 첫 번째 견해예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 보세요. 411면에. 한편 면책은 보증인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조문이 딱 있어요. 567조에. 보증인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는 면책받아서 빠져나갔는데 보증인은 그대로 덤태기 쓰는 거예요. 그대로 덤태기 쓰면서 자기 구상권은 또 한편 뭐예요? 그것도 주채무자가 면책되면 곧 탕감받잖아요. 자기 중간에 붕 떠요. 자기는 채권자한테 갚아줘야 되고 자기가 갚고 나서 나오는 구상권은 면책에 의해서 처리되면서 날라가 버리는, 그게 이 조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면책이 주채무자가 됐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야 돼. 끝끝내 채권자한테. 보증 섰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앞의 논리에서 첫 번째 견해는 앞에 자연채무로 본다면 567조가 해석이, 그러니까 규정이 해석상도 연결이 돼요. 그렇게 이해해보세요. 두 번째 입장으로 친다면 연결되기가 이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소멸됐으면 보증채무도 소멸돼야지. 살아있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는 해요. 그 일본의 최고 권위자인 이토라는 교수가 이런 두 번째 입장에 따라서, 그럼 567조를 어떻게 설명하냐?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은 567조가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법의 우리 자연채무라는 입장을 본다면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 건 아니니까 보증채무는 그대로 살아있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완전 소멸 설치하면 살아있는 게 조금 어색하지만 예외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세요. 이 보증인의 이 구상권 전제로 갚았다. 그럼 이게 갚을 필요가 있느냐가 지금 여기서 면책된 것까지 가본다면 갚을 필요 있냐 없냐인데 갚아야 된다. 그럼 갚았을 때 또는 나중에 갚고 나서 이전에 또 보면 사전에 장래의 구상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면책 이전에 이제 파산 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들어가느냐? 파산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상권이 파산채권이. 그래서 그런 지금 큰 흐름을 보는데 다시 와서 이 경우에 201면의 상황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 전부 다 갖고 들어갔으면 장래의 구상권은 있지만 파산 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지만 일부만 들어갔을 때는 장래의 구상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의 예예요. 201면. 그 다음에 실제 그럼 변제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변제까지 했을 때가 그 다음 6-32예요. 장래 이제 이 보증인이 변제했을 때, 그럼 조문이 430조에 보면 전액 행사하고 있는 경우는 앞에서 사례에서도 봤듯이 아직은 들어갈 수 없는데 보증인 등은 변제를 이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변제를 했을 때 이 구상권이 어떻게 되냐는데, 채권자에게 전부 변제를 했을 때는 구상권자가 행사를 하는 것은 이제 파산채권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건데, 일부만 변제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전액 변제했으면 이제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일부 변제만 했을 때는 들어갈 수 있느냐인데 430조 2항이 변제의 비율에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거냐가 문제가 되는데, 잘 보세요. 203면의 예, 채권자 갑에 대해서 역시 3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1대1대1이고 이 경우는 연대채무니까 민법에서는 전부채무자라는 말을 안 쓰는데 여기서 전부채무자라는 말은 본다면 6-28 가서 보면 공동채무관계에 있어서 연대채무, 보증채무 이런 경우를 전부채무자라고 보면서 대칭되는 게 분할채무. 분할은 뭐 그 딱딱딱딱 나눠서 하니까
그냥 일반 파산 채권처럼 들어가면 되지 그 여러 사람의 관계를 특별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분할적인 경우라면 그냥 개별의 파산자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공동으로 전부 채무를 치니까 이 인적인 결합도 이 채권자의 회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203년에 와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채권자 갑에 대해서 ABC가 3천만 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1대 A가 파산하고 3천만 원 전체를 했는데 B와 C가 1,200, 1,500만 원을 변제했을 때는 둘이 일부 변제한 게 합쳐봤자 2,700이고 3천만 원에 못 가니까 그 일부 변제한 경우에 처리에 있어서 일부 변제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은 전부 의무자라도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이걸 고지것대로 본다면 이게 1,200, 1,500 갚은 것만큼 취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실은 다수성은 그렇게 안 보고 후자처럼 후설이 일반적인 입장인데 앞에서 전설, 후설 전설은 이 경우에 2,700밖에 안 되니까 결국까지 오면서 일부 변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28조 앞에서 본 전액으로 파산 권리를 행사하는 비감액설에 따라서 36번의 각주 등의 입장이 일반론인데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입장에 따른 후설에 의하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안 되니까 B씨의 대의에 의해서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설에 의하면 3천만 원 변제가 일부 변제 합친 게 2,700에 의해서 안 되더라도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 1,000만 원에 대해서 B는 200만 원을 초과해서 갚았고 C는 1,0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을 추가해서 갚았으니까 B는 200만 원, C는 500만 원에 대해서 대의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고 결국은 채권자 갑은 3천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게 된다. B도 200만 원, C도 500만 원. 한편 후설에 의하면 B가 1,200, C가 1,200, 1,800을 했을 때 갑이 전액이 변제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합쳤을 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갑이 3천만 원 전액을 하고 B나 C는 대의할 수 없다. 후설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앞에 그 설명이 잘 이해되기 어려울까 봐 이 부분은 사례를 특별히 실제 숫자로 해놓은 거는 숫자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냥 말만 읽으면 딱 무슨 말인지 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럼 1,200, 1,800으로 해서 합치니까 3천만 원 되니까 이 경우는 전설이든 후설이든 전액 변제적인 상황이 됐으니까 일단 대의에 의해서 각각 갚은 만큼 행사할 수 있어요. 전설에 의하더라도. 1,200만 원이고 1,800이니까 원래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이니까 200만 원 초과했고 이쪽은 8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이 경우에 갑은 3천만 원 다 전액 변제받았으니까 갑은 이제 신고 채권 가운데 B, C가 대의하는 부분을 제외해서 2천만 원에 대해서 신고를 없애고 1,000만 원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A, B, C가 3천만 원인데 A한테 3천만 원 원래는 다 428조에서 전액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액. 이렇게 되면 일부 변제한 게 3천만 원의 전액 변제로 됐으니까 채권자는 A 부분에 대한 1,000만 원만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B와 C가 200하고 800에 대해서 대의돼서 행사하고 채권자 갑은 처음에는 3천만 원 들어갔다가 이제는 2천만 원 갚아졌으니까 1,000만 원만 채권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설이나 후설이나 되는 거고 세 번째 B가 1,200, C가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실제 1번과 같은 상황인데 이제 배당까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죠. 1번과 같은 상황에서의 똑같은 건데 배당까지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200, 500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700 빼니까 갑은 3천에서 2,300만 원만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죠. 2,300만 원에서 이하를 받으니까 460만 원 배당받고 갑은, 그 다음에 B는 200만 원에 대해서 초과로 갚은 게 됐고 C는 500만 원 갚은 게 됐으니까 40만 원과 100만 원의 배당을 받게 되고, 그러면 갑은 460만 원, B는 40만 원, C는 100만 원의 배당을 받는데, 갑은 460만 원 받고 B와 C한테로부터 변제받은 2,700까지 합치니까 3,160만 원이 되게 되니까 16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B와 C한테 B, C가 채권자 갑에게 대의한다. 지금 얼마였죠? 앞에서 1200, 1500. 1200, 1500 들었으니까 2700인데, 이 경우도 일부 변제했을 때 전설에 의하면 일부 변제한 비율에 따라서 대의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는 지금 700이 들어왔는데 이제 200, 500 이거 받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실제 각각 배당받는 것은 아까 1번 상황을 연결해서 20%가 되니까 2,300만 원에 대해서 이할인 460만 원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들어온 게 2,700만 원 들어오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20% 배당받아서 2,300만 원에 20%인 460만 원 배당받으니까 2,700만 원 받은 거에다가 460만 원까지 됐으니까 3,160만 원이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B나 C는 여기서 얼마씩 스스로 직접 구상권에 의해서 받냐면, B나 C는 40만 원과 100만 원, 40만 원과 100만 원, 40만 원만. 그러니까 B는 1,000만 원은 자기 부담해야 되는 거고 200만 원의 20%인 40만 원. C는 1,500만 원 갚았는데 1,000만 원은 원래 자기도 연대 보증인이니까 맡아야 되는 거고 500만 원 초과해서 갚은 셈에 대한 20%인 100만 원. 그렇게 됐죠. 그래서 40만 원, 100만 원 받고 이쪽한테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쪽 채권자 거 대의해서 이만큼 돌려달라는 것은 채권자가 지금 160만 원을 더 받은 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대5의 비율로 찾아올 수 있다. 대의할 수 있다. 채권자한테 대의할 수 있다. 반면 후설에 의하면 어떻게 다? 후설에 의하면 1,500이 3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것은 전액 변제한 것과 관련해서 변제한 의미가 없게 봐요. BC를 1,200, 1,500 해서 합쳐서 3천이 안 되니까 BC의 일부 변제 이 의미를 없게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채권자가 그대로 3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배당에 따른 600만 원을 받게 되고, B씨는 적어도 A한테는 못 받고, 그러면 600만 원 배당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2,700을 받았으니까 600 하면 3,300만 원인가요? 3,300만 원 손에 쥐게 되니까 300만 원을 대의에 의해서 B씨한테 2대5로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겠죠. 3번까지 이해됐어요? 반면 4번은 이제 초과해서 1,400, 1,800만 원을 변제한 경우에는 전설이든 후설이든 3천만 원 넘어섰으니까 B는 400만 원, C는 800만 원에 대해서 대의해서 채권자 갑은 채권 전액이 지금 얼마 받고 있냐면 1,400, 1,800이니까 3,200 받고 있고, B가 1,400만 원, C가 1,800만 원을 변제한 경우에 일단은 3,000을 넘어섰으니까 자기 명의의 신고채권 3,000 중에 B씨가 대의하는 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갑에게 대여니까 채권자 갑은 채권 전액의 만족을 받았으니까 채권자의 권리를 이제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이 3천만 원 청구했는데 B씨가
200, 800을 초과해서 갚은 셈의 그 비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치고 들어오고 1,400, 1,800만 원을 치고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3천만 원 하려고 했던 것 중에 B씨목이 얼마예요? 1,200이지. 그것만 남겨두고 1,800만 원 치어야 된다. 지금 이 사람이 대의 들어오니까 그것만 살려줘야 되고 나머지 날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A는 뭐냐면 3,200을 받았으니까 이미 3,000을 취득을 했어요. 그죠? A는 오히려 200만 원 더 받았어. 200만 원을 어떻게 돼야 돼요? 1대2 비율로 돌려줘야지. A한테는 200만 원을 1대2의 비율이니까 계산하기 힘든데 66만 원대 뭐 66만 7천 원대 얼마야? 1대니까 3분의 1 대 3분의 2를 받아가고